구약 주석 방법론, 그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배웠던 방법론들이 주로 전통적인 역사 비평 방법론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접어들면서 문학 방법론의 다양한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다시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 중심적인 주석 방법론과 그리고 독자 지향적인 주석 방법론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여기 보이시는 대로 본문 중심적인 주석 방법론의 보기로 수사 비평, rhetorical criticism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본문의 공시성과 통시성과 공시성의 논의를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통시성이란 역사 비평 방법론에서 주로 쓰는 건데,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디아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이아크로니컬 메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 너머에 있는 저자들의 시대를 재구성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되찾은 뒤에 주석하는 방법론을 일컫는다고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본문을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창문으로 보는 거죠. 본문의 창문, 지금 창문이 보이는데 저 창문 너머에 있는 흐릿한 세계를 되찾아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흐릿한 창문처럼 오랜 시간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수정과 개편, 편집뿐 아니라 다소의 필사 오류도 함께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이죠. 이런 켜켜이 쌓여 있는 2차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약 주석 방법론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분석적인 방법론들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서 저자의 시대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이 통시적 비평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공시성, 성경 본문의 공시성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성경 본문의 통시성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서 성경 본문의 공시성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흐릿한 창문인 본문에서 저자의 세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시작을 한 거죠. 본문 중심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뽑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ext is texture, 피쉬베인이라는 성서학자가 만든 말인데, texture는 직물이죠. 성경 본문은 직물과 같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세계는 직물의 문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직물의 문인데, 성경 본문의 세계는 그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흐릿한 창문 너머에 있는 저자의 세계를 관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자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자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본문은 직물인데, 직물은 최종적으로 보면 무늬가 보이죠. 그러나 그 무늬는 본문을 자세히 읽는 방법, close reading,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close reading을 통해서 본문 세계가 보여주는 무늬를 관찰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과제죠. 그 무늬를 사실은 끝에 보이는 것은 이런 무늬지만 그 무늬 너머에는 이렇게 시실과 날실들의 조합이 있다는 거죠. 그 시실과 날실들의 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본문의 의미 관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관찰한 뒤에 그 무늬를 이루어낸 본문의 시실과 날실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의 기능과 의미, 이런 기능과 의미들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가, 그 이해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 그래서 synchronic메소드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론은 본문에 있는 문학적인 요소를 분석해내는 데는 매우 뛰어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문 분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히브리어 문학에 대한 전이해가 있는지, 히브리어 본문, 성경 본문의 어떤 특징에 대한 전이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본문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중심의 주석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사 비평입니다. 수사학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수사 비평을 간단하게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사학은 서양 학문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고전주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수사학을 고대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책은 성서, 특히 구약학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책은 필리스 트리블이 저작한 Rhetorical Critic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요나서의 수사 비평을 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전 수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레토르로 알려진 교수 또는 공중 연설가가 레토리케라고 불리는 주제를 가르쳤다. 그것은 뒤에 의사소통의 복잡한 체계가 담론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간에 고대 그리스에서 수사학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학에서는 1차 수사학과 2차 수사학을 구분하는데요. 1차 수사학은 특정 경우에 유효한 설득의 수단, 설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그런 기술, 수단을 발견해낸 것이 1차 수사학의 재능이다라고 하죠. 2차 수사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에까지 적용되는 거죠. 한 사람 또는 다수로 구성된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 요즘 시대로 하자면 미디어나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담론의 사용을 다루는 기술 또는 분야를 2차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사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런 고전적인 1차 수사학보다 2차 수사학으로 수사학의 범위가 넓어진 데서 시작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인데, 이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수사학에는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설정법, 인벤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증을 위한 방법을 찾는 거죠. 기술 내적인 증명이냐, 그러니까 예시를 들 것이냐, 논증, 3단 논법,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면 생략 3단 논법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 외적인 증명이냐, 아니면 그 판례를 들 것이냐, 소문이나 증빙 서류, 이 증언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증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디스포지티오, 배열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머리말, 진술부, 논증부, 맺은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체계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미사여구법이 있습니다. 엘로쿠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논증을, 결국엔 수사라는 것은 말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는 말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엘렉시오, 문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말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 컴포지시오, 문장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실제로 고전 수사학에서는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악시오 해서 연기법, 주제와 문체에 알맞은 구두 표현 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암기법, 메모리아, 구두 전달을 위한 준비로서죠. 요거 오타네요. 기억 체계를 어떻게 관할 거냐를 다루는 암기법,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전 수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수사 비평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성경의 수사 비평은 등장 배경은 양식 비평, 여러분이 배우셨던 양식 비평의 한계 인식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 비평이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양식 비평은 주로 언어의 일반성에, 그죠? 파롤보다는 랑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 파롤의 특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수사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60년대 말에 활동한 제임스 뮬렌버그라는 학자가 이제 그분은 양식 비평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의 기술과 설득의 기술로 나누는데, 구성의 기술은 제임스 뮬렌버그가 처음으로 1969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 제목에서 보시듯이 제임스 뮬렌버그는 뭔가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양식 비평의 한계를 지적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 Form Criticism and Beyond잖아요. 그죠? Beyond Form Criticism이 아니라 양식 비평의 관점에서 그 너머에 양식 비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히브리 문학 구성, 컴포지션이죠. 고전 수사학에서 말하던 컴포지지오입니다. 구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운문이든 산문이든 한 문학 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구조적인 패턴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서술어들이 통합된 전제로 형성되고 조직되게 하는 많고 다양한 장치들을 식별하는 것. 이렇게 구약 성경의 고유한 개별 본문의 고유한 구성 체계를 어떻게 식별해내느냐에 관심을 가졌고, 그는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성만 있는 것, 고전 수사학에서 보시듯이 구성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중을 설득하느냐, 설득의 기술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로 들 수 있는 학자가 예호슈아 지타이라는 학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 예호슈아 지타이가 쓴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에요. 거기서 그는, 제가 좀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학적 연구는 한 문학 작품의 3가지 범주, 저자, 본문, 그리고 청중을 통합하는 실용적인 분석 방법이다. 저자 또는 화자는 자신의 사상을 본문 또는 이야기로 전달함으로써 주제의 목표를 설정하죠. 저자, 화자는 듣는 이 또는 독자의 상황, 인식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 등도 고려해서 본문을 구성한다는 거죠.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은 화자, 저자의 사상, 개념, 이데올로기 등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 청중에 관심을 갖습니다. 수사학적 분석은 이런 청중의 마음에 호소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화자의 전략을 드러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강조점과 구성, 저자가 어떻게 본문을 구성하느냐에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청중 또는 독자를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에 관심을 두었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두 이해는 본문 중심이라는 공집합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 비평이 본문 지향적인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자면, 이건 예전에 제가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 때 썼던 도표이긴 한데요. 도표로 나타내면 저자 구성 기술은 저자와 본문의 세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설득의 기술은 독자의 세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본문이라는 그 공집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비평 방법론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구성의 기술로서 수사 비평 방법론은 필리스 트리블이 Rhetorical Criticism 100쪽부터 106쪽에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수사 비평 방법론은 철저하게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는다. 가능하면 히브리어 본문과 더불어 많은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읽는다. 그 과정에서 literary question, 우리가 구약 주석 방법론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본문의 어떤 질문들, 본문을 향한 문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 나가는 거죠. 본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글들을 포괄해서 읽습니다. 포괄적인 독서를 통해서 본문의 해석과 관련된 해석학적 단서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본문,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을 가진 상태에서 본문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이게 학문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해석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파악해 둬야 되는 거죠. 본문 배경,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은 종교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인 용어들, 수사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친숙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생김새를 본격적으로 관찰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본문의 생김새를 관찰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시작과 끝이 어디냐. 그죠? 우리도 그 역사 비평 방법론적인 관찰을 할 때도 본문 단락 나누기가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낱말, 어구, 문장이 반복되는 것이 있느냐. 수사 비평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담론이 어떤 유형이냐. 이거는 양식 비평에서 말하는 장르의 관찰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도와 짜임새, 어떻게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느냐, 또 이야기 본문일 경우에는 플롯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앞의 내용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절되느냐, 그 앞의 내용과 이어지느냐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등장인물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구문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불변화사들이 히브리어 구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변화사들, 어떤 불변화사들이 쓰였느냐 이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필리스 트리블의 방법론 중에 특징적인 것이 본문을 낱말 ipsisma verba 해서 본문의 낱말을 그대로 옮겨 보는 것. 왜냐하면 번역어에서는 구문이나 어순이 히브리어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가 번역하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잘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들을 한 뭉치로 이렇게 묶어서 번역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동사의 접속사와 시제와 성과 수와 이런 것들이 목적어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죠. 그러면 한 뭉치로 번역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리스 트리블의 방법론 중에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련의 표시들을 사용합니다. 반복되는 것, 그리고 대조되는 것을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이따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표시들을 사용해서 본문을 낱말 그대로
짜임새를 증가했으면 그 짜임새의 도표가 무엇을 보이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사학적인 식견이 필요한 거죠. 발견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일련의 정당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래서 주석에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 분석을 하면서 발견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주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과정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필리스 트리브는 요나서 1장 3절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가 일어났다라고 번역한 것은 바야콤, 본문에 있는 바야콤을 한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로 한 거죠. 어순도 그대로 쉼표를 해서 요나가 리브로와 도망치려고 타르시샤 다시스로, 이런 식으로 1대1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스로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밑줄로 끄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 야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 이런 것들, 그죠? 반복되는 것들을 한번 묶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연관되는 것들끼리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요게 이제 3번 반복되면서 가운데 있고 중앙 집중형 구조로 아주 문학적으로 짜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본문의 구성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사비평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문의 이전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통해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의미나 요것과는 또 구분되는 형태의 관찰이다. 여러분이 아마 금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호슈아 G타이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서 Catholic Biblical Quarterly라는 CBQ라는 그 잡지에, 학술 잡지에 1980년에 게재한 논문에서 아모스의 신탁 연설을 분석했는데, 거기서 소제목에 보시면 Rhetorical Analysis of 아모스 3, 1-15,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을 그 수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수사학적 단위입니다. 양식 비평에서는 양식 비평의 어떤 기본 단위를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근데 양식 비평학자들과는 달리 G타이는 부분 단락들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담론을 이루는 전체 단위고, 수사학적인 단위, 그러니까 문헌 비평이나 양식 비평에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최종 형태의 본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rhetorical situation, 역사 비평과는 달리 수사학적인 상황에 관심을 둡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G타이에 따르면 담화의 행위는 의사소통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화자는 진공 상태에서 연설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는 특정한 논점이나 문제에 반응을 합니다. 최종 형태 본문에서가 늘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담화의 분석에서 주어진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추적하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수사학자들이 수사학적 상황이라고 일컫는 담론의 논쟁점인데, 최종 형태의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사비평이 역사비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성, 오가니제이션을 관찰하는데, 배열법, 고전수사학의 배열법의 관점에서 G타이는 훨씬 더 고전수사학의 개념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G타이는 수사학적 단위의 단락들 짜임새를 따라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문체, 스타일리스틱 디바이스나 그러니까 엘로쿠치오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은 필리스 트리블의 방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타입의 방법론은 수사학적인 분석은 담론의 세 차원인 화자와 청자, 청중, 사실은 구성의 기술에서 수사 비평에서는 청중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 최종 형태의 본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청중에 관심을 둔다는 측면에서 G타입의 수사 비평이 설득의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죠. 구성의 기술을 보면 시편 1편 3절과 4절의 보기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 비평에서는 시편 1편을 교리적 시문 또는 지혜 시편으로 규정을 하죠. 수사학적인 관심은 그러나 시편 기자가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 전통이 역사적으로 지혜 전통이 있느냐 아니냐가 역사 비평의 관심이라면 수사학에서는 이 최종 형태의 본문에 내재된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주제는 굉장히 평이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악한 자는 버리신다. 굉장히 평이한 지혜문학의 주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런 평이한 주제의 진부함을 피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해서 광범위한 은유법, 이게 이제 수사 비평에서 관찰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유법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 본문의 고유함, 그러니까 양식 비평은 이 본문이 일반적으로 지혜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관심을 둔다면 수사 비평은 이 본문에만 있는 은유법에 관심을 두는 것, 이 본문의 특수성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유는 부정할 수 없는 잘 알려진 자연의 실체를 보여주어서 신학적인 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청중을 설득하려는 그런 구실을 하는 거죠. 나무의 비유, 다작의 비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수사학을 더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좀 오래됐지만 김현 선생이 썼던 수사학 또는 왕대일 교수가 쓴 구약조석 세로보기, 이 책은 전반적으로 수사 비평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이동수 교수님의 두 책도 다 이동수 교수님이 수사 비평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필리스 트리블의 Rhetorical Criticism이라는 책도 우리말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사 비평입니다.